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473페이지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이 나오죠. 일단 최단 기간이 보장이 됩니다. 2년이 보장이 되죠. 근데 2년이라는 의미는 2년이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1년 계약을 하면 임대인은 1년 계약했더라도 2년을 보장해 줘야 되고요. 임차인은 나 1년만 살겠다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주택임대차의 법정 갱신이 인정이 됩니다. 일단 요건은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임대인이 특별히 뭐 나가라, 그죠? 아니면 더 이상 갱신 안 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없든지, 아니면 임차인이 만료전 1월까지 나가겠다라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으면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자동으로 갱신이 되거든요. 주의하실 점은 이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또다시 2년이 보장이 됩니다. 2년입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요 2년도 임차인이 2년을 살아야 된다는 의무기간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3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점은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조 보시고요. 자, 474페이지 오시면 제3절에서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 나오죠. 일단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상대권이니까요. 다만 주택임차인이 인도를 받고 또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이길날 뭐가 생기냐면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47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에서 전입신고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왜 나오냐면 전입신고란 때 주민등록을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대항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만 하면 되죠? 전입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아직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안 됐더라도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뭐가 생기는 거죠? 대항력이 생기는 거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유의하실 것은 그러면 전입신고가 된 때는 언제냐? 공무원이 그것을 수리한 때다, 받은 때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전입신고를 하면 공무원이 그것을 수리받고 주민등록부에 기재가 되겠죠. 그러면 어느 단계에 이르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전입신고를 수리하면 그 순간 대항력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된 것으로 보고요. 따라서 이길날 뭐가 생기냐면 대항력이 생기게 되겠죠. 476페이지 오시면 2번에서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인 동시에 존속 요건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취지입니다.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도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지만 대항력이 존속하기 위해서도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있던 대항력은 소멸하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요 주민등록은 임차인 또는 가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꼭 임차인 이름으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전입신고 주민등록이 있더라도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긴다는 의미고요. 따라서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말소가 됐어요. 그래도 가족의 주민등록이 계속 남아있다면 대항력이 유지가 된다는 거 하나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주민등록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쭉 나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요 전입신고가 정확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돼요. 따라서 전입신고가 정확히 됐는데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대항력 있는 겁니다. 뭐만 정확하면 되죠?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정확하다는 의미가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의미가 다르다는 점이죠. 다세대 주택은 지번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정확한 거고요. 다가구 주택은 지번만 정확하면 됩니다. 따라서 동호수가 기재가 안 되거나 동호수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뭐가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의하실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문패에 붙어 있는 지번 동호수하고 등기부에 써 있는 지번 동호수가 가끔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가 정확한 거냐면 등기부에 나와 있는 지번 동호수가 정확하고요. 따라서 만약에 불일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패에 붙어 있는 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신기한 거지만 등기부에 나와 있는 지번과 대장에 나와 있는 지번이 불일치되는 경우에는요, 이때는 대장에 나와 있는 것이 정확한 거고 대장에 나와 있는 대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교재도 한번 꼼꼼히 좀 보시기 바라요. 교재 보시면 판례이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 우측에 2번 대항력의 내용 해가지고 1. 양수인에 대한 관계 해가지고 무슨 말이죠?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집주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받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집주인이 지급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 소유자는 양도인은 지급 의무를 면한다는 거죠.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 두는 경우에는 양도인인 전 소유자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는 좀 기억해 두시고요. 2번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데 요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에서 제3자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경매가 됐을 때 주택 임차권이 소멸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어떻게 결정하죠? 기억나시나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입신고한 이길날 대항력이 생기니까 이길날 0시와 가장 빠른 저당권에 등기된 시점을 비교해가지고 만약에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주택 임차권이 빠르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지만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주택 임차권이 늦는다면 무조건 소멸되게 된다는 관계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 판례는요 별개로 봅니다. 별개로.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으로서 대항 요건도 갖췄고요. 무엇도 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도 했으면 이 사람은 주택 임차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를 동시에 겸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매가 됐을 때 전세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했다면 아직 주택 임차권자로서는 배당에 참여하지 않은 거고요. 주택 임차인으로서 배당에 참여했으면 전세권자로서는 배당에 참여하지 않은 거다. 전혀 별개의 권리를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면 되고요. 판례들이 쭉 나오는데 좀 제가 욕심을 부리긴 한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되 너무 어렵다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480페이지 오시면 차임 보증금에 뭐가 나오냐면 증감 청구권이 나오죠. 일단 증액 청구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한 번 올렸을 때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1년에 한 번씩 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밖에 못 올리는 것은 우리가 전세권에서 했던 것처럼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만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월차임 산정률의 전화 제한인데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는 뭐냐 하면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 일단 1번과 2번이 나오는데 은행법에서 정한 기준금리 지금 현재 1.25%거든요. 아니 죄송합니다. 은행법에 따른 1번은 뭐냐면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인데 이게 현재 몇 퍼센트냐면 1알입니다. 10%고요. 그 다음에 2호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가 1.25%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한 배수를 더한 비율인데 요것 중에 낮은 거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뭐 지엽적인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그냥 우리는 크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제5절 보증금을 회수해서 1번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데요. 넘겨보시면 요건해 가지고 확정일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이 확정일자를 하면 확정일자를 한 날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선해서 변제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에 2번 임대차 존속 중에도 우선 변제권이 없는가?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은 경매가 됐어요. 근데 주택임차권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물론 소멸되지 않으니까 배당을 못 받는다,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죠. 다만 주택임차인은 임의로 배당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임의로 스스로가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의 후행 경매 절차의 지위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요 일반화되는 안 되고 좀 특별한 사례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주택 임차권을 갖고 있습니다. 맨 처음으로 이 사람은 인도도 받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확정일자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갑이 부랴부랴 확정일자를 받았다. 요 사례가 교재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요 사례 가지고 분석해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요. 또 이 주택 임차권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으면 뭘 못 받죠? 배당을 받지 못하고요. 그럼 이 사람은 손해보느냐? 그건 아닌 거죠. 잘 살다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경락인에게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이런 경우에도 배당을 받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문제 그래서 갑이 만약에 배당을 받겠다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주택임차권은 뭐가 돼야 되냐면 소멸이 돼야 되고요. 이때 배당 순위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순위가 을이고 2순위가 뭐가 돼요? 갑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을이 받고 남는 게 없거나 부족해서 갑이 돈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멸되는 원칙이지만
보증금의 잔액이 다 못 받았단 말이죠.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요 갑의 주택임차권은 소멸이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우리 판례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갑은 어차피 배당을 선택 안 했으면 뭐 되지 않았을 주택임차권이죠. 소멸되지 않았을 주택임차권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기억해 두시고. 근데 문제는 요 주택이 한 번 또 경매가 됐어요. 2차 경매가 됐을 때 요 잔액을 가지고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느냐,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안 낸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굳이 이 사람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 잔액이 존재한다면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2차 경매에서 경락을 받은 사람한테 그 잔액을 뭐 하면 돼요? 돌려받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배당 순위는 주어지지 않는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484페이지 오시면 4번에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요새 최근에 보증금 대출을 많이 해주죠. 이러한 보증금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라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부터 조심하시는데, 다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2번 임차인의 강제 경매와 임차주택의 명도 여부가 나와 있는데,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임차인은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의 차이점이죠. 그러면 언제 집을 비워주느냐? 실제로 보증금을 받을 때, 경락대금을 받을 때, 그때 비워주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액보증금 해가지고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이 나와 있죠. 교재에 나와 있는 금액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요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는 것은 예외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 임차인에게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일정 금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예외니까 문제에서 얘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다, 얘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얘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야지만 이 부분이 고려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너무 안 해오면은 좀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기억할까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원 이하라면 얼마까지요?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요건은 대학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확정 일자는 필요 없고요.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학 요건을 갖춘다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일정 금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넘겨보시면 소액보증금의 범위해 가지고 서울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고요. 박스 밑에 보시면 2번 해가지고 건물 가격이나 대지가액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주택이나 대지 가격에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주택 임차인이 2명 이상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같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한 사람으로 평가해가지고 소액인지 아닌지 여부는 보증금을 합산해서 결정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임차권 뭐가 나오죠? 등기 명령 제도가 나와 있죠. 의의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요건들이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임차인의 이사 갈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 가게 되면 있던 대항력 없어지고요. 우선 변제권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간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요건에서 아무나 이러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권자 따로 정해져 있는데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에만 신청할 수가 있고요. 2번 관할법원은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주택의 소재지가 관할법원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보시면 3번 효력이 나오는데 가장 주된 요건은 이사 가더라도 다시 말하면 대항 요건이 없어지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만 조심할 것은 이해가지고 만약에 이사 가서 그 빈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7절 해가지고 주택임차권의 승계가 나와 있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요 상속권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승계받느냐?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승계를 받고요. 만약에 상속인이 있다면 이촌인의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받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조심할 것은 요 임차권 승계 제도는 주택 임대차에만 존재하는 제도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이런 규정 없고요. 전세권에도 민법상 임대차에도 이런 거 없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자, 넘겨보시면은 490페이지에 대표 예제가 나와 있고 이 대표 예제는 굉장히 뭐죠? 중요합니다. 일단 문제 볼까요? 갑은 을을 채권자로 아는 소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무 아파트를 3년 기한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동안 그러면 맨 앞에 지금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갑이 뭘 취득한 거죠?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계속 보시면 무가 다시 병으로부터 금전을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리고 나서 병 앞으로 뭐가 설정된 거죠?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계속 보시면 갑은 이사 오면서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는 병의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설명한 아래의 내용 중에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갑은 이사 왔고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확정일자는 병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자, 경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니까 을 저당권 소멸하고요. 병 저당권 소멸하고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하죠?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니까 을보다 늦었죠. 따라서 주택 임차권도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됩니다. 소멸되면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을이 1순위고요. 병이 2순위고 갑이 뭐죠? 3순위죠. 확정일자라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취지가 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갑이 피해 볼 수 있죠. 을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병이 받고 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갑이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갑은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이때 갑이 어떤 방법을 취해야 위기에 벗어날 수 있느냐? 을에게 을 저당권자에게 돈을 갚으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을에게 돈을 갚아버리면 요 갑은 병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주택 임차권이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따라서 갑은 경락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을에게 준 돈만 뭐예요?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병의 저당권 실행이 한 경우에 경락대금에서 갑이 보증금에 관하여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뭐죠? 무조건 소멸돼야 될 임차권이니까.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